저는 2004년도에 지금 사는 동네로 귀농해서 아직 한 16년째 살고 있고, 처음 한 6년은 농사하고 마을 일에만 전념을 하다가 2010년부터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귀농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도시민들과 지역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 10년 해왔는데, 올해 11년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역에서 쭉 보면서 느꼈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 좀 거슬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는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그죠? 저런 얘기하는 놈도 있구나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특히 뭐 농업, 농촌에 관한 얘기는 전부들 자기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얘기할 거고, 귀농에 대한 얘기도 다 각자가 자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가 경험했는 그 경험치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마다 겪어왔는 일들이 다 다르니까 그게 따라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박균이라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빼도 됩니다. 이렇게 옛날에 김충렬 선생님이라고 저기 그 동양학에 아주 태도 되시는 분이, 인간이 그 호칭 중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호칭이 선생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농년이라는 호는 우리 자구 선생님이 지어준 거니까 제가 특별히 따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재미삼아, 이 농사농자는 다 아시잖아요. 이게 농사농자가 왜 농사농자인가를 이 뭐랄까요, 우리처럼, 여러분들이나 저희처럼 생태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파자를 해갖고, 요즘식으로 파자를 한 거죠. 이 노래한다 할 때 곡자, 이거 별진자로 봐서 별의 노래, 자연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별의 노래로 농사농자를 풀이합니다. 근데 근문에 보면은, 갑골문 아시죠? 갑골문 다음에 근문, 이렇게 진나라부터 쭉 오면서 예서 다 나오는데, 근문에 보면 이게 시초가, 농사의 시초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산동성에 보면은 그 곡부지방이라고 있죠. 공자님과 가게 되는 그 곡부지역에서 최초로 신동시가 이제 땅을 열었는데, 그때 이 진짜가 누에 진짜입니다. 누에로 뭘 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누에 농사를 한 거죠. 예, 양잠. 이게 최초의, 신라의 보수도 보면은 이제 그 뭐죠, 왕비들의 가장 큰 일이 이 양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 추석 축제할 때 신라의 그 얘기를 보면은, 그 왕비 주관하에 길쌈 내지 이건 내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누에진자인데, 이게 나중에 용진자로 변합니다. 용이 되는 거. 용이 그래서 농사와 관계되는 신이 되는 거죠. 물에 대신 신이 되는데, 우리가 최초로 이걸 했는 누에 농사를 짓는 할머니를 뉘조라고 합니다. 뉘조 할머니인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이 나오죠. 모든 여성들은 다 누이잖아요. 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뉘조라고 하는데, 원래는 농사가 실제 농사는 어떤지 몰라도, 농사라는 글자의 요 농자는 양잠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나가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 중에 지식적인 얘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잠깐 숫자를 한두 가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1980년도에 보시면 우리나라 농가가 전체 가구 수량 28%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4분의 1이 넘습니다. 근데 80년도 그러면요, 한 30대나 20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옛날 얘기 치는데, 50대 이상 우리 보면 바로 어제 갔잖아요. 80년대는 바로 어제 갔습니다. 그때 28%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운동을 할래도 도시로 와서 자식들인데 하기보다는, 그죠? 고무신 하나 들고 가도 시골은 아버지 갖다 줘야죠. 그래야 뭐가 될 때죠. 한 28% 되니까. 그리고 이때는 꼭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농사를 안 지었더라도 외갓집에 농사를 짓든가, 큰 집이 농사 짓든가, 친구네가 농사 짓든가, 다 이럴 때입니다. 4분의 1. 이럴 때는 우리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먹히죠. 농민들이 예의돌아 다음 나가면은 국회의원들도
중앙정부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왜? 이게 표니까. 근데 보십시오. 2018년도 가면은 얼마나 떨어지냐 하면은 가구 수로는 5%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인구 수로 보면 더 떨어지죠. 4%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골로 올수록 혼자 사는 독거 노인네들이 많다 보니까 인구 비율은 확 줄어들었는데 5%대, 4%대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아무도 농업 농촌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쓸 수가 없죠. 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농어가에 240만 농어민이라고 합니다. 100만 가구에 240만 명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240만 명 속에는 80, 70 넘어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노인네들 포함입니다. 네, 그분들 중에 300평 이상, 400평 이상의 땅이 있어갖고 농지연부 있는 분들은 다 농어민에 속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나 농어민 숫자는 활동 가능한 분들은 훨씬 적다고 보면 되죠. 240만 명의 표 갖고 어떻습니까?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는 또 선거구제가 변해갖고 좀 애매한데요. 그전 선거구제로 보면은 제가 있는 선거구제가 이렇습니다. 철원이요, 홍천, 인제, 양구, 화천에서 국회의원 1명 뽑아요. 이 5개 군에서 국회의원 1명 뽑는데 얼마나 재밌냐 하면은 홍천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지자체입니다. 홍천은 여러분들이 그냥 홍천 그러면 안 돼요. 홍천이면 홍천 사람들 이러면 될 줄 알지만 홍천 끝에서 끝은 웬만한 도에서 도입니다. 그렇게 멀어요. 기후도 다릅니다. 내면 같은 데는 완전 고랭지고요. 밑에 엄쪽으로 오면 또 완전 일반적인 평지고 완전히 달라요. 홍천은 대한민국 제일 넓은 지자체다. 서울이 쑥 들어가도 남고요. 몇 개나 더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넓은 데가 어딘가 하니 인제입니다. 인제가 인제업, 원통업 이게 있고 인제가 두 번째로 넓어요. 인제가 저기 설악산 쪽에서부터 이 평창까지 다 인제거든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홍천에 두 번째 넓은 인제, 철원은 또 좀 넓습니까? 북한에다 반을 주고도 지금도 그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천과 양구를 끼워 붙인 데서 국회의원 1명 뽑니다. 그러니 선거운동 하러 다니다가 떨어지면요 타격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넓은 데를 다녀야 되니까. 근데 노원구에서 몇 명 뽑습니까? 서울 노원구 아시나요? 3명 뽑아요. 선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지역 대표하고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지역 대표를 얘기하는데 이 5개 군에 1명 뽑는 게 지역 대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억지로 보내봤자 서울 노원구는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성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나 이거죠? 왜? 28%나 된 인구가 왜 이제는 4%대까지로 줄어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만하면 안 나왔겠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온 겁니다. 숫자를 어떻게 보냐면은 2019년 작년 기준으로 농가소득이 평균입니다. 4,100만 원으로 나옵니다. 4,100만 원 그러면 한 농가에 4천만 원대 소득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20년 30년 농사 지었는 집안 전체 소득이에요. 한 사람 소득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 들어가신 분들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6천이 넘습니다.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6천이 넘는데 이거는 20, 30년 농사 지은 사람이 4,100만 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평균이에요. 한 10% 정도는 억대가 있겠죠. 그럼 억대 농부는 대단한 거냐?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년, 30년 동안 회사 근무했는데 억대가 다 비슷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 40년 농사 지었는데 억대 농부가 전 농가의 10%도 안 된다.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은 어디가 있나 이거죠. 이 농가의 대부분은 40% 이상의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1,000에서 2천만 원. 농가 소득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있는 농가가 40% 이상을 넘습니다. 이 밑에 농가도 20% 넘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농가. 근데 이것도 농가 소득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버는 소득은 평균이 1,000만 원. 2019년도입니다. 농업 소득이 1,000만 원인 거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가구 전체 소득은 5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2천만 원대, 4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농업 소득은 똑같아요. 1천만 원대. 그럼 뭐로 돈 번 겁니까? 농업 외 소득. 그러니까 남편이 농사 짓고 부인은 이마트 캐셔 나가고, 나는 농번기 때 농사 짓고 농한개 막노동하러 나가고, 아니면 땅 팔고, 뭐 어떤, 그죠? 이런 식으로 농업 외 소득으로 3,100만 원을 벌고 농업 소득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번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의 평균 소득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니, 저거는 어떤 사람들이 저런 소득이다? 무식한 기존 농민들이 그렇다는 거죠. 기존 농민들이니까 무식하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맨날 지네 마음대로 해서 작년에도 갈아엎고 재작년에도 갈아엎고 올해도 또 갈아엎었다. 그러니까 저런 소득이 나오지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유튜브도 할 줄 알죠. 인터넷도 할 줄 알죠. 특용작물도 공부하죠. 세계 정세도 밟고, 나는 대학원도 나오고 대학도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6시 내 고향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역전의 농부, 억대 농부가 나는 된다고 다들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느냐 하면은 5년차 귀농 가구 보십시오. 귀농한 지 5년 정도 돼서는 밑바닥을 어느 정도 친 겁니다. 이제 기본은 하는 농가예요. 이 귀농 가구의 평균을 해보니까 기존 농가의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공부를 하고, 요즘 귀농 교육도 많으니까 별의별 기술을 익히고 온갖 특용 작물을 공부하고 기존 농민들처럼 농사 안 지으려고 시설도 짓고 다 발버둥을 쳤는데 결과가 뭐예요? 기존 농가의 70%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될 거는, 기존 농민들이 못 사는 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걸로 드러나잖아요. 개인의 문제 같으면 귀농한 사람들은 소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뭐냐?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게 뭘까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인당 쌀 소비량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식량 자급률이 46.7%입니다. 46.7%면 숫자가 얼만큼 됩니다. 50%를 자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곡물 자급률은 21.9%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한 거야? 라는 거죠. 우리도 식량이니까 식량 자급률이 중요하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식량 자급률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보세요. 1인당 쌀 소비량이 1년에 59kg밖에 안 먹습니다. 쌀 한 가방 얼마죠? 몇 킬로죠? 80kg죠. 60kg를 안 먹는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이제 1년에 한 사람 한 59kg를 먹습니다. 20kg 가면 아시죠? 뭐 그거 2개 약간 더 먹습니다. 근데 고기를 얼마나 먹는 것이죠? 1년에 주요 고기입니다. 이것도 고기가 아니라 소, 돼지, 닭, 오리까지 이 주요 고기를 54kg를 먹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밥이 주식이에요? 고기가 주식이에요? 이제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머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은 밥이고 쌀이라 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 원래 벼가 소득 1위에서 10년 전까지 지금 뭐예요? 돼지가 1위입니다. 그럼 농민들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먹지를 않잖아.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개고기, 예? 이런 고기까지 들어가면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아침에 뭐 먹습니까? 밥만 드시는 분 있나요? 아메리칸식으로 유럽 스타일로 드신 분들 있잖아요. 빵 드시는 분 있잖아요. 요새 아마 여성분들은 밥보다도 빵이나 하여튼 밀가루 음식을 더 많이 드실걸요.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식량 자급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밀 자급률이 몇 프로 됩니까? 2%, 3%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밀을 다 소모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고기를 먹는 이 모든 고기는 뭐 먹고 자랍니까? 풀 먹고 자랍니까? 소, 돼지, 닭, 오리 사료? 다 사료 먹고 자라죠. 곡식 사료, 이 곡물 사료. 곡물 사료 99%, 95%는 수입산 곡물이죠. 소도 옥수수 수입, 돼지도 옥수수 먹고 자라죠. 여러분 드시는 광어도 옥수수 먹고 자랍니다. 나는 회 먹었다, 난 소 먹었다, 나는 돼지 먹었다, 나는 오리 먹었다. 결국은 다 옥수수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는 곡물 자급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얼마? 21% 정도를 작업하고 있구나.
80%를 수입해서 먹는구나라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해요. 왜? 오늘도 음식 버렸고 어제도 버렸고 그저께도 버렸잖아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몇 프로나 됐길래 그렇게 굶어 죽고 자식들을 굶게 하고 그럴까? 자식들을 팔고 뭐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70% 가까이 됐어요. 지금 북한 자급률이 80% 넘습니다. 근데 왜 70%대 80%인데도 북한은 굶어 죽겠다 그러고 우리는 20%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는 떵떵거릴까요? 식량 남는다 뭐 남는다. 그렇죠. 수입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남북의 경제 면적은 어디가 넓을까요? 굉장히 넌센스 퀴즈 같죠. 남한이 넓을까요? 북한이 넓을까요? 남한. 대부분 그렇게 배웠습니다.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남북 경제 면적이 100만 몇십만까지 똑같습니다. 남한은 공단 만들고 뭐 만들고 아파트 만들고 다 까먹고 북한은 계속 내려왔고요. 남북의 경제 면적이 100만 단위 밑에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곡식 생산량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그래도 우리는 논도 많고 하니까 남북의 몇 프로 정도 차이 날거든요. 남북의 곡식 생산량 이것도 똑같습니다. 인구수는 반인데?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남북의 인구는 2배 차이가 나는데 땅 넓이 거의 똑같고요. 곡식 생산량도 거의 똑같아 버리니까 남한이 21% 20%니까 북한은 최소한 7% 넘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이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수입해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현재 먹고 사느냐 북한처럼 미국이 봉쇄를 해갖고 굶어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걸 체제의 문제를 얘기했죠. 체제가 달라졌다. 자유주의 체제니까 지가 번 거는 지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지 거니까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자금률이 높고 쟤들은 지가 열심히 해봤자 지 주머니에 안 들어오니까 열심히 안 해서 자금률이 낮다고 생각하잖아. 그거 아니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쿠바를 갔습니다. 쿠바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왜 쿠바도 미국의 봉쇄 경제에서 한 20년 30년 버텼는데 니네는 아무도 안 굶어 죽었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많이 굶어 죽었다. 도대체 차이가 뭐냐 물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들이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국가적인 식량 공급 대책이 어떻고 쭉 얘기를 합니다. 유기농으로 전환이 어떻게 합니다. 다 떠나고 따로 남아갔고 제가 열흘을 따로 남았습니다. 다시 찾아갔어요. 공무원들 만나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들은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을 수가 없는 구조다. 북한하고는 이미 다르다. 왜? 굶어 죽고 싶어도 밖에 나가면 다 먹을 거 있다 이거죠. 겨울이 없잖아요. 바나나를 먹어도 되고 뭘 먹어도 다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존의 틀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경제가 봉쇄되는 문제입니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자, 근데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코로나 이후 21%밖에 안 되는 곡물 자금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바로 들었죠. 어디서? 베트남에서 쌀 수출 금지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곧 올해 내년 지나면 세계적인 곡물 비축량이 문제가 생겨서 아마 태국 뭐 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죠. 70% 넘는데도 굶어 죽어갖고 난리를 쳤는데 20%대가 이거 어떡할 거냐. 심각한 문제가 올 거다. 자, 이러한 구조다. 현재 뭐 하면 곡물 농사 지어갖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구조다. 왜? 대부분을 수입하고 국민들은 우리 걸 먹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빌죠. 제발 논에 뭐 하지 마라. 쌀 심지 마라. 제발 논에 배 심지 마라. 수입했는 곡물이 넘쳐나는데 쌀이 있어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에 뭐 심어라? 딴 거 심어라. 그래야 돈 줄게. 이겁니다. 딴 거 심어라. 자, 그러다 콩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은 돈 되나요? 안 되죠. 싼 수입콩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깨 심으면 돈 되나요? 참깨 심어도 돈 안 되죠. 들깨 심어도 돈 안 되죠. 돈 되는 게 없습니다. 곡식, 옥수수 심어도 돈 안 되죠. 옥수수 심어서 2천만 원을 벌려면, 매출 2천만 원 하려면 옥수수를 평수로 최소한 5,000평에서 7,000평 심어야 됩니다. 매출액이 2천만 원 넘어가려면. 콩 심으려면은 서리태 정도 된다면 4,000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야 2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곡식 농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논에다가 갈아엎고 뭘 심습니까? 채소 심어야지. 자, 채소는 어떠냐 이거죠. 채소는 요 한동안
무값, 배추값이, 특히 배추값이 엄청나게 비쌌죠. 배추 뭐 한 포기에 뭐 두세 포기 합쳐서 몇만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었죠. 벌써 뭐 언론 방송 난리 납니다. 농산물값 비싸다고 난리 나죠. 근데 원래 이 시기에는 배추를 먹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봤잖아요. 이 시기에 어떻게 배추 먹는 시기입니까? 배추가 나오지 않는 시기에 배추 갖고 금추라 그러고 몇만 원이라 그러면 미친 짓들 아니냐 이거죠. 원래 이 시기에는 열무김치를 먹으면 먹지 무슨 배추를 먹습니까? 여름에는 배추 먹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전국에서 배추가 나온 유일한 데가 고랭지입니다. 홍천 내면부터 대관령 이 강릉 쪽에 고랭지에서만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그곳조차도 올해는 기후가 나쁘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추값이 비싼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고랭지 무배추 농사 짓는 분들이 작년, 재작년 평상시에 몇 년씩은 계속 갈아엎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언제 한번 돈 법니까? 이럴 때 돈 버는 거죠. 올해 같을 때. 태풍 때문에. 예. 이럴 때 돈 버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10년 내내 돈 번다. 10년 농사 짓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딸기 농사, 뭐 과수 농사, 특용작물 농사를 하는 얘기고 일반적인 농사일 경우에는 10년에 한 2번에서 3번 아다리 걸린다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아주 괜찮은 농사를 봅니다. 아주 괜찮은 농사입니다. 아, 한 10년 지어봤더니만 3번 정도 딱 떨어지더라. 그럼 괜찮은 농사입니다. 그 동네에서 10년, 20년 계속 그 농사 짓습니다. 그러면. 근데 보십시오. 올해 한 해, 대박이 나는 해입니다. 그런 해가 어떤 해입니까? 날씨가 좋아서 풍년이 나는 해입니까? 새. 흉년이 나는 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는 친척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내년에 새해 인사할 때 올해 풍년 기원합니다라고 하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입니다. 올해 날씨가 엉망이라서 흉년이 나와야 농사꾼들은 그나마 먹고 사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자 하니까 뭐합니까? 수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얘기 많이 나왔죠. 배추국장, 무국장 얘기했어요. 배추값이 떨어지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농사꾼 책임입니다. 올라가면요. 언론부터 난리가 나서 죽일 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국장들이 니는 배추만 책임져요. 배추값 동향만 보는 겁니다. 배추가 올해 시황이 안 좋아서 단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미리 수입해 놓죠. 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 논에다가 대신 심으면 채소 장수로 돈 벌 수 있습니까? 채소 농사로 돈 못 벌죠. 자, 보십시오. 이제는 1차 농산물 안 되죠. 1차 농산물 심어서 돈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계속 인구가 줄어왔지 않습니까? 되면 인구가 늘어나야지 당연히. 줄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1차 농산물로는 돈을 못 벌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공을 해야지.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1차 농산물만 짓는 거는 농민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지농산물로 머리를 써서 가공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 먹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2차 농산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2차 농산물 보자 이거죠. 1억이나 2억 들여서 해석 같은 걸 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아니면 몇 농가가 모아서 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 제품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인 마켓에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시장에 농민들이 만드는 가공식품이 나와 있는 거 보셨나요?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농해서 농사 짓는다. 여러분들 1차 농산물 안 되니까 나는 가공했다, 투자를 했다. 내 농산물 어디다 낼 겁니까? 이마트에서 받아줘요. 롯데마트 받아줘요. 신세계에서 받아줍니까? 어디다 낼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농민들이 갖다 내는 시장은 언더그라운드 시장입니다. 생협시장. 하나로마트 관계돼서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지역 무슨 특산품 갖다 놓은 시장, 로컬 푸드 시장, 이런 시장 정도가 이게 메인 마켓입니까? 언더그라운드지. 오죽했으면 한살림 서울이 십몇 년 동안 적자를 이번 이 기후 엉망일 때 간신히 메꾸었다 그래요. 안 팔린다니까요. 이게 메인 마켓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현재 식품 원료 국산화율이 21%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했는 가공식품이 21%로 나아진다고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국수가 국산이에요. 원료가 라면이 국산이에요. 빵이 국산이에요. 커피가 국산이에요. 원료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공품 중에 국산이 뭐가 있습니까? 농심라면, 오뚜기라면 암만 사와봤자 99% 원산지 원재료 수입. 롯데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누가 더 원조다? 하지만 99% 다 수입이에요. 알고 있는 거 다 대보시죠. 다 수입이지.
마크라 문제가 뭐 다 맞죠. 근데 어떻게 21%가 될까요? 이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전통식품이라 알고 있는 덩치 큰 게 있습니다. 그죠?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거 있죠? 그나마 그런 게 찾아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 아, 그런 제품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시골 가서 전통식품과 관계되는 가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CJ에서 나온 고추장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거는 된장은 그래도 집에서 가정에서 시골표 된장을 좀 쓰는 분들이 있지만 고추장만은 식당에 가서 먹거나 집에서 먹거나 이런 걸 씁니다. 왜? 이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맛도 있고. 그래서 이놈은 어디다 둡니까? 냉장고에 곱게 두고 드십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준 시골 고추장 어디다 둡니까? 베란다 쪽에 탁 갖다 던져놓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 이게 전통식품이잖아요. 원재료 보십시오. 국산이 뭐 있는지. 예. 물, 국산이에요. 정제수, 영재수 물. 이거 국산이에요. 나머지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원재료. 정제소금, 소금도 정제 들어가면 수입산이에요. 없죠. 밀살. 밀도 아니죠. 수입산. 자, 보십시오. 여러분, 고추장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고춧가루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메주가루나 청국장 가루나 이게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물엿이 들어가든 조청이 들어가든 아니면 엿질금을 달인 물이든 뭐 있어야 되죠.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 이제 사이드 디시로서, 스키다시로서 뭐 차차가루 넣는 사람도 있고, 뭐 보리가루 넣는 사람도 있고, 집집마다 다 다른 게 있죠. 자, 분명히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되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기하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탈지 대두분이라고 있죠, 이게. 탈지가 무슨 뜻입니까? 아주 고상하게 써놨어요. 지방, 기름을 뺀 거야. 대두는 콩에 뺏는 기름이 뭐예요? 식용유. 콩좀. 식용유를 뺀 나머지 찌꺼기죠. 이걸 고상하게 쓰는 게 탈지 대두 인데 이 가루니까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사할 때 많이 써요. 유박, 깻무, 유박이잖아요. 콩깻무. 기름을 짜고 난 박, 박이 깻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콩기름 짜고 난 찌꺼기, 깻묵이니까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거 버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놈을 가루로 내갖고 거기다 뭘 띄웁니까? 종국을 띄워요. 종국 아까 우리 사무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겁니다. 일본의 원산지인 입국이라고 누룩균, 효모균이에요. 단일한 균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된장 맛이 다르죠. 간장 맛이 다르죠. 그래서 집안 그걸 성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남, 전남 쪽의 된장 색깔과 강원도 된장 색깔이 다른 건 아시나요? 달라요. 남해안 쪽으로 갈수록 된장 색깔이 어떻게 돼요? 짙어져요, 옅어져요? 옅어져요. 올라올수록 된장 색깔이 진해집니다. 기후가 다르고 그 기후에 맞춰서 하는 균이 다르고 집집마다 집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까 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균들이 공생하면서 그놈을 통해서 메주균이 뜨고 누룩균이 뜨고 뭐가 되죠.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수입한 원산지인 단순한 균을 하나를 접종을 시켰습니다. 이걸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계량메주. 이게 계량메주예요. 계량메주자 영양가도 없는 데다가 단일균을 띄워주니까 이 메주가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 맛도 없는 메주에다가 고춧가루도 안 넣었죠, 원래. 고추 양념 자체를 수입해왔죠. 왜 고추 양념을 수입해왔을까요? 고춧가루 수입해온 것보다 관세가 싸니까. 2차 가공했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입해왔죠. 자, 절여갖고 섞어갖고 고추장을 만들어 놓으니 맛이 나요, 안 나요? 아무 맛이 안 나죠. 이 모든 맛을 카바오에서 뭘 넣습니까? 이온을 넣은 것이. MSG를 넣은 거죠. 저게 우리가 좋아하는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태양초 고추장입니다. 자, 우리 전통식품을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소비하는데 전통식품을 소비하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삽니까? 우리 농민들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 예. 뭡니까?
전통주, 소주죠. 소주 전통주라는. 자, 여기다 그 다음 뭡니까? 이건 전통주 맞죠? 자, 막걸리 만듭니다. 막걸리 전통주죠. 먼저 열어보십시오. 정제수, 밀가루, 아스파탐, 종국, 정제, 효소, 효모. 됐죠? 막걸리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도 우리나라 농민들한테 도움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전통주입니까? 이러니 10몇 년 전에 한번 막걸리 붐이 확 일었다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왜? 집집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막걸리 맛이 다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재료가 뭐, 막걸리 만드는 거. 아까 우리 지우동원 선생님이 석탄주도 갖고 오셨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곡식이 필요하죠. 쌀이든 옥수수든 수수건 조건 곡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누룩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요 물만 있으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나오는 게 막걸리입니다. 전통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누룩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 술을 빚는 사람마다 다르고 기후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물 따라 다르고 그 다양한 맛이 나오는 게 막걸리죠. 자, 뭐 넣습니까? 밀가루, 수입산이죠. 서울 막걸리 드셔보셨죠? 장수 막걸리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쌀 막걸리가 있고 하나는 밀가루 막걸리가 있습니다. 쌀 막걸리에 원래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쌀, 수입산, 팽화미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쌀을 갖고 오면 이것도 문제 있잖아요. 가공했는 쌀을 갖고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찐쌀을 갖고 옵니다. 그놈을 갖고 와서 불렸다가 새로 찐 거죠. 원료부터가 개판이죠. 아니 밀가루죠. 거기다가 뭘로 합니까? 누룩이 아니라 아까 보셨는 그 국 똑같은 국이에요. 계량 매주 만들 때는 똑같은 고균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밍밍하고 아무 맛이 없죠. 모든 맛을 커버시키는 맛은 무슨 맛이에요? 백종원식의 단맛이죠. 단맛. 그러니까 뭐 들어갑니까? 아스파탐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막걸리 중에 아스파탐 안 들어간 막걸리가 있어요. 왜? 맛이 안 나니까. 그놈을 커버하라고 뭘 해요? 단맛을 넣으면. 단맛을 넣으면 모든 맛이 커버되니까. 자, 막걸리가 나는 우리 전통주가 좋아. 매일매일 막걸리 먹었어. 우리 농민들한테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 거지. 자, 원래는 그렇게 막걸리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 죽부인처럼 생긴 그죠? 용수라는 걸 박아 놓으면 찌꺼기는 걸러지고 아주 맑은 물만 고여요. 그 맑은 물을 뜬 게 무슨 술입니까? 그 청주예요. 그게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청주예요. 요즘은 약주라고 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청주인데 우리나라 주세법상 그걸 청주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전통식으로 만들어낸 술은 청주라고 못 부릅니다. 거기는 약주나 민속주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럼 뭘 보고 청주라고 쓰느냐? 이 국, 일본식 국을 쓰는 효모를 넣어갖고 발효했는 데만 청주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백화, 수복 이런 청주는요 다 일본식 청주입니다. 일본균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어디죠? 한산 소곡주라든가 경주법주라든가 이런 데는 민속주, 약주 써놨지 청주라는 표현 자체를 못 써요. 원래 그게 청주입니다. 우리 술은 이름도 뺏겼죠. 이제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더합니다. 이제 자, 청주나 막걸리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보관이 안 돼요. 여름을 못 넘겨. 지금은 좋은 저장 시설이 있잖아요. 말이 뭐 막걸리 뭐 십장생 뭐 한 달간이 며칠간이 다 거짓말이고 밀폐 용기에 넣어놓으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네 달 동안 아무 상관없어요. 막걸리 잘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막걸리는 가만두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놓으면 식초가 됩니다. 청주도 식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식초 말고 술을 먹고 싶어. 그러니까 뭐하고요? 달인 거죠. 달인 거예요. 청주를 달이 걷고 달이면은 물에 끓는 온도는 몇 도입니까? 100도. 알코올은 70도. 그러니까 뭐가 먼저 끓어요? 알코올이 먼저 끓죠. 알코올이 먼저 끓어갖고 김으로 돼서 올라가다가 뚜껑에다가 아주 찬물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찬물에 딱 되니까 이놈이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죠. 이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게 뭡니까? 이게 참이슬이잖아요.
이게 원래 참이슬이라고. 이게 소주예요. 이게 참이슬이고 이게 소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소주는 요건데 이게 뒤 화면이 못 넘어가고 그래. 그리고 저 소주는 영 다릅니다. 한자도 달라요, 여러분. 이게 술주자죠. 근데 지금 소주의 주자는 이 주자 안 씁니다.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들어왔는 이 주자를 씁니다. 소주도 이름도 뺏겼습니다. 주자 자체도 뺏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소주입니다. 그게 문배술, 이강주, 안동소주입니다. 자, 우리 쌀로, 우리 옥수수로, 우리 수수로 술을 막걸리를 빚고 동동주를 빚어갖고 이놈을 청주로 먹거나 아니면 달여서 소주를 먹는다. 그럼 뭐가 팔립니까? 우리나라, 우리 쌀이 팔리잖아요. 우리 옥수수가 팔리고, 우리 좁쌀이 팔리고, 우리 수수가 팔릴 거 아니에요. 자, 술만 한번 빚어보면, 아, 쌀 한 말로 막걸리가 요거밖에 안 나오나? 느껴요. 그놈을 소주로 만들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흉년이 들거나 하면 절대로 술을 못 빚겠잖아요. 술 빚으면 하다못해 사형까지 시키니 어쩌니 뜯으려면. 왜? 먹을 게 없어지는데. 자, 우리 쌀로, 우리 곡식으로 우리 술을 만들면은 쌀이 남아 돌아요, 안 남아 돌아요? 남아 돌 수가 없죠. 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외국은 다른가라는 겁니다. 보세요. 와인은 뭐로 만듭니까? 포도로 만들어요. 자, 프랑스라고 칩시다. 프랑스에서 처음에는 뭘 할 거 합니까? 포도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가 다 팔리나? 안 팔리잖아요. 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박이 온다든가 기후가 안 좋아갖고 낙과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놈을 처음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포도 농사 짓다가 못 팔고 남은 거 뭘 합니까? 처음에 일단 청 만들잖아. 잼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만들어요? 술을 만들고 식초를 만들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사람에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와인은 그러면 계속 보관이 됩니까? 요즘 와인 보면 항상 뭐가 들어가 있죠? 무수, 아황산 어쩌고 저쩌고 보호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없었잖아요. 그럼 와인도 보관이 어렵죠. 그러니까 토굴도 있어야 되고 온갖 것 다 있어야 되고 뭐 오크통이 어떻고 뭐 코르크 같은 거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와인도 보관이 잘 안 되니까 이놈을 쉽게 보관하려고 뭐가 나옵니까? 와인을 끓여요. 그럼 뭐가 되냐? 그렇게 정리하면은 브랜디가 생기죠. 그게 꼬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방식이나 유럽 사람의 방식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근데 왜 제가 술을 정확하게 얘기했냐면은 이게 농사의 가공의 마지막 꽃입니다. 어떤 농사라도 이까지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종교는 안 그래요? 포도주 와인이 없으면 성당에서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술하고 종교는 멀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관계가 있죠, 분명히. 잔치를 하는데 술 없으면 돼요? 축제를 하는데 술 없으면 됩니까? 체험을 하는데 하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산업, 모든 3차 산업은 다 술과 관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술이 써야 돼요? 우리 술이 써야 되는데 안 쓰인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와인 축제를 하는 어느 나라 농민이 좋아해요? 프랑스 농민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막걸리 축제하면요 중국 농민이 좋아하고 베트남 농민이 좋아하고 태국 농민이 좋아하고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독일의 맥주 축제는 어떤가 해보죠. 그럼 맥주는 뭐로 만듭니까? 맥주 원료 보리예요. 밀, 곡식입니다. 똑같아요. 보리만으로도 아니고 밀로도 해요. 쌀로도 해요. 쌀맥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맥주의 원료는 곡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곡물. 그 다음 또 뭐 있어야 돼요? 호프, 또 물, 그리고 누룩, 효모가 있어요. 뭐랑 비슷합니까? 원재료가 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막걸리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걸리를 영어로 표현할 때 라이스 와인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라이스 비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와인은 무슨 술입니까? 과일주. 비어는 곡식주. 똑같아요, 과정이. 자, 봐요. 보리나 밀을 싹을 틔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주변에 능이 있잖아. 싹 틔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엿기름, 엿질금. 이놈을 말리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엿질금을 영어로 하면 그게 몰트예요. 몰트 많이 들어봤죠?
싱글 몰트, 뭐 블렌디드, 뭐 다들 뭐 들어봤잖아요. 몰트가 엿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엿기름을 말려갖고 이놈을 가루를 내요. 완전 가루가 아니라 부수기만 부숴요. 그 다음에 이놈을 끓이는 게 아니라 식혀야 할 때 끓이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온도로, 한 70도 정도 온도로 은근하게 달이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찌꺼기 걸러낸 맑은 물에다가 호프를 넣고 효모를 넣고 발효시킨 게 맥주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별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도 과거에도 맥주 먹었다는 거예요. 요거 이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독일에서는 맥주 순수령이라는 법까지 만들어놨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막걸리 막 쉽게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할 거 아니야, 옛날에 맥주에.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맥주 아니야. 아무것도 안 넣으면 맥주. 이렇게 법을 만들었던 게 맥주 순수령이라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자, 맥주는 오래 가내야겠죠. 맥주 상온에서 보관하면 변하죠. 오래 안 갑니다. 생맥주 막 뜨거우면 하죠. 그러니까 맥주도 보관하려면 어떻게 돼요? 끓여야죠. 끓여갖고 증류해서 나온 술이 뭡니까? 아까 몰트 얘기했잖아요. 몰트 하면 그냥 위스키. 거의 위스키. 맥주를 달이면 위스키가 되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독일에 맥주 축제가 열렸다. 그러면 어느 나라 농민이 좋아합니까? 당연히 독일 농민이 좋아할 거예요. 보리, 홉 짓고 온갖 걸 하는 농민이 좋아할 거예요. 곡식 농사 짓는 독일 농민이 좋아할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 해야 되잖아요. 이래야 뭐 합니까? 1차 산업의 생산 기반 위에다가 가공이라는 2차 산업의 가공이 들어가고 내가 생산하는 걸 남거나 했는 걸 가공을 하고 이 가공에다가 더해갖고 술을 포함한 이 가공 제품에다가 축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치유도 집어넣어서 3차까지 해서 6차 산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1차 산업 기반이 다 무너졌죠. 근데 2차 더 무너졌죠. 근데 무슨 6차 산업이 나와요. 6차 산업 교회 가면서 맨날 3차 산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을 얘기하고 뭐 체험 치유 농장이 어떻고 개뿔 헛소리 하는데 1, 2차 농업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6차가 나옵니까? 현재 기반이.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현재 이러하기 때문에 기존 농민들 어때요? 아니면 새로운 농민들도 구조적으로 계속 못 사는 거죠. 일반적인 도시민들의 평균 소득에 비해서 농가 소득은 형편없는 이유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 거죠.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무식하고 아는 게 없고 또 뭐죠? 정보에 밝지도 않고 고집만 세고 하기 때문에 못 산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70대 이상 농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시죠 여러분들? 70대 이상 우리나라 농민들 하면 아마 이미지가 딱 떠오를 겁니다. 구질구리한 옷을 입고 그죠? 새마을 모자 쓰고 고무신 신거나 뭐 장화 신거나 슬리퍼 신거나 그리고 바지도 후질구리해요. 그리고 항상 시커멓고 찌들어있고 수염이 듬성듬성 나있고 집에 가보면 지저분하고 모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갖고 있을까? 자기 명의 땅을 다 갖고 있어요. 땅 안 갖고 있다고요? 땅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자기 명의의 집이 있어요. 세 번째 모든 농기계 다 갖고 있어요. 이 양반들은요 농기계 빌렸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요만한 농 갖고 있는 사람도 꼭 콤바인까지 다 갖고 있어요. 풀세트를 빌리면 죽는 줄 아는 분들이에요. 두 대가 있으면 두 대가 있지 없지는 않아요.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온갖 시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건조기, 뭐 즙짜는 거, 그다가 비닐하우스에 창고에 시설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통장에 현금 갖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농부들. 그리고 그동안 뭐 했습니까? 자식들 먹여 살려 학교 보내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70대 농부들의 이미지는 뭡니까?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고 배우면 안 되고 큰일 나는 이미지.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도 하느냐? 농대에서 농구에서 농업 전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 아버지와 같은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요. 우리나라 농업과 관계되는 모든 부를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부채는 도대체 누가 다 갖고 있냐는 거죠. 그 밑에 농부들. 여러분들 왔을 때 아주 멀끔한 시설 갖고 있고 스마트가 어떻고 축사에 뭐 한풍팬이 지가 알아서 돌고 어마어마한 시설 갖고 있고 비전 이분들이 다 갖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끝내주죠.
네파 잠바 입고 K2 신고 선글라스 끼고 스마트폰 뒤에 꽂고 농사 짓는 거죠. 여기 들여다보면서 지가 알아서 문제인 거죠. 10억이 매출 올리려면 여러분 사업을 해도 안 그래요? 10억 매출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 해야 됩니까? 10억은 최소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짧은 나이 또라야 그 매출 올리다 보니까 그 10억이 다 뭡니까? 다 빚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난간 위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동네에는 농협에서 사단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단이 나냐면은 아침에 쭉 직원들이 출근하면은 다 한꺼번에 출근했다가 10시쯤 되면은 조합장이 도망가고 없어요. 11시쯤 지나고 하면 전무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상무가 도망갑니다. 점심 먹고 들어오면은 다 없고 돈 빼닫는 그 출납계 직원들만 몇 명 남았고 아무도 없어요. 왜? 아침부터 한 두 놈이 술 먹고 와서 깽판을 치고 있다. 조합원 2명이. 왜 왔을까요? 경매 들어가게 됐으니까. 땅이 넘어가게 됐으니까. 돈을 갚을 때 되는데 못 갚아. 자, 이 농민들이 그 지역에 제일 못 사는 농민이고 가장 험한 농가일까? 전혀 아니죠. 축사를 한다든가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농가들이죠 주로. 왜? 빚을 졌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장 예민한 선거가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닙니다. 조합장 선거. 이건 심각해요. 조합장. 왜? 내가 갖고 있는 빚을 반대파가 나오면서 네 빚을 어떻게 해줄게, 밀어줄게. 이 사람 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선거가 가장 예민하고 조합장 선거 1, 2년 전에는 신규 조합원도 안 받아요. 치열합니다. 아주. 그 이유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외부에서 보고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규모와 현대화와 시설 속에서 오히려 깨끗하게 보고 멀쩡하게 보이는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흐름하고 기존의 농민들이 돈을 못 버니까 우리는 그런 쪽에 특용작물을 하면 좋겠고 아주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해서 일 좀 덜 하면 좋겠고 오히려 뭐랄까 첨단으로 무장하면 좋겠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통계성으로 본다면 별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자,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가지 악순환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계속 줄어와요. 농가 인구가 끊임없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농가 인구가 끊임없이 줄어들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안 되죠. 인구가 적은데 누가 돈을 쓰고 누가 신경을 씁니까? 인프라 투자가 안 되니까 이제 또 살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살기 불편해서 나가죠,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벌어서 나갔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이제는 살기가 불편해서 나가는 거예요. 악순환.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도시민들.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 남들이 나오는 쪽으로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뭡니까? 도시민들 중에 시골로 가고자 했을 때 희망사항이 90%가 뭘 하고 싶다? 산림과 산촌에서 살고 싶다. 이 90%. 나는 산림과 관계되는 그 귀산촌을 하고 싶다. 나는 임업을 하고 싶다. 나는 산촌 가서 살고 싶다. 90%. 실제로 그렇게 가는 분들은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넣은 거예요. 그전에 이름도 없었어요. 15% 넣은 건데 다 관계없이 전라북도 김제에서 전라북도 익산에서 그냥 만평 논농사를 지구로 들어간 친구 보고도 야 니는 실제로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아 나는 사실은 산에 가서 유유자적하면서 나는 자연인들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꿈이에요. 90% 이상.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에 있고 싶으면 첫째 고립의 욕구를 채워줘요. 그죠? 어디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사람 없고 고요한데 내가 가서 마을과 뚝 떨어진 데 가서 고요히 내가 살면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지 않을까. 두 번째 건강할 것 같아요. 산내 뭐 공기도 좋고 풀 덜 해면 건강할 것 같아요. 셋째 논밭에서 일한다면 뭔가 모르게 빡실 것 같아요. 산에서 일하면 굉장히 뭔가 여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돈 벌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나는 자연인이다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우스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가끔 서울이나 도시 와서 모텔에 자면서 이게 채널을 돌려보면은
같은 시간대에 최소한 3개는 재방송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3개에서 4개. 예, 그만큼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실제로. 저도 임업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임업 후계자와 임업하시는 분들은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산에서 하던 걸 노지 밭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디를 끌고 와요? 비닐하우스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구곰치는, 곰치도 아니지만 양구곰치는 어디서 키웁니까? 90%가 비닐하우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봄에 먹는 두릅은요, 90%가 하우스에서 나오는데 뿌리가 있는 두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겨울에 중국에서 두릅 나무를 수입해 옵니다. 그놈을 잘라요. 그리고 그놈을 한꺼번에 20개 정도씩 이렇게 묶어갖고 하우스 바닥에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물만 주면 돼요. 잎에 밑에 뿌리는 없어요. 그놈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봄 되니까 싹이 올라오는 거죠. 이놈을 뜯어갖고 여러분들이 먹는 두릅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산에서 농사 짓는 게 이 뭐죠, 험하기도 하고 언덕도 있고 사람을 동원해도 이쪽 산에 했다가 저쪽 산에 했다가 하니까 사람들도 안 올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르려면은 최소한 50% 정도 일당을 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수지가 안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우스에서 키운 곰치보다 산 자연에서 키운 곰치를 값을 더 쳐준다,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실제로는 아니죠. 진짜 곰치는 여러분들이 드시면 진짜 곰치하고 곤달비, 비닐하우스 키운 곤달비하고 2개 중에 여러분들 두고 뭘 먹을래 하면 드셔보시고, 서울 사람분들 10명 중에 8명은 곤달비를 골라요. 왜? 곰치는 너무 세, 냄새가 억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안 돼. 그거 하우스로 들어오죠. 곤달비는 곰치보다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수확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나와요. 그러니까 곰치 상표를 붙이고 곤달비를 계속 따내는데 우리는 그걸 좋다고 먹어요. 실제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곤달비를 먹느니 상추를 먹죠. 왜? 노지 상추는 여러분들이 심어보면 끄끄보면 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추는 제대로 키우면 쓴맛이 나죠. 이게 상추죠. 근데 하우스에서 물 많이 주고 키운 상추는 즙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맛이 없지. 제대로 키운 상추를 먹으면 상추가 훨씬 낫죠. 하우스에서 키운 곤달비보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곤달비를 고르지 곰치를 안 골라요. 두릅, 아까 말씀드린 그 두릅이 부드럽다고 먹지, 산에서 나는 두릅 끄끄다 주면 가시네 억시네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산에서 심어봤자 말짱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죠. 산에서 절대 못 내려오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산에서 내려오면 한 대 망해요.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동네에서? 네, 산양삼만 그래요. 산에서 키우니까 산양삼이에요. 이놈은 밑에 들어오면 인삼이잖아. 그거는 절대로 못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다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산채는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라는 거죠.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산에서 계시는 분들은 자꾸 내려오는데 우리는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일종의 텃밭농사 하시고 도시농업과 관계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도시농업이나 텃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귀농 어떤 절차들이 있을 때 처음에 이제 귀농에 대한 결심들을 하고 관심들을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잖아요. 이런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귀농과 관계되는 교육을 받는데, 이러면서 묻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내가 내년에, 내후년에, 그 다음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곧 할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난 뭐 하면 좋을까라는 건데,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게 베란다 농사든 뭐든 간에 텃밭 농사를 일단 하시라. 5평, 보통 한 5평 정도 분양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좀 많이 크고 해보시라. 그러면 5평 농사를 하더라도 사실은 10몇 가지를 심을 수 있죠. 이제 해보셨으니까 감이 올 거 아니에요. 뭐 심다 보면은 꼭 절대로 심지 말라는 걸 다 심게 돼요. 부추 같은 거는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나오는데, 심고 싶으니까 다 뿌리고 보는 거지. 뭐 내년에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한 10몇 가지를 심게 되는데, 3포기 정도를 심어도 100포기 심은 거와 마찬가지로 할 거는 다 해야 되죠. 청양고추 3포기 심었다고 이거 개수는 안 따줘도 되고 병충해 관리 안 해줘도 되고 뭐 하느냐? 아니거든요. 다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는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농사에 대한 기술도 일부분을 익힐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의 그 뭐랄까요, 감수성이랄까요, 개념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전까지는 소비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일 때는 이게 애호박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길쭉한 것만 지금 애호박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애호박이에요. 이놈을 이제 편하게 요리해 먹기 편하게 길게 계량해 놓는 거고, 애호박이니까 애호박입니다. 원래 이게 애호박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연해요. 이때는 스쳐도 이제 뭐 상처가 생기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내가 세포기 농사를 짓고 뭐 이런 농사를 짓는데 그 전까지는 소비자 입장이야. 그래서 애호박을 내가 사서 먹는 거나 초코파이를 사서 먹는 거나 통조림을 사서 먹는 거나 그 전에 차이가 났네라는 겁니다. 내가 먹다가 호박이 너무 커, 양배추가 너무 많아, 버려요. 먹다가 양심에 뭐가 그랬겠냐 이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죠. 우리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먹고 버려주면 조금만 먹고 버려주면 좋지. 근데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별다른 그게 아니었거든. 내가 통조림 가서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거나 청양고추 이만큼 샀다가 중간쯤 변하니까 버리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세포기 청양고추를 텃밭에다 심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가서 알뜰살뜰 보살폈는데 이걸 어떤 놈이 지나다 밟고 가버렸어. 기분이 어때? 미치잖아요 이거 아주. 이 범인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뭐 CSI도 들어갈 정도로 뭐 발자국이 어떻고 뭐 바퀴 자국이 어떻고 다 따질 거 아니에요. 왜? 이 다른 거예요. 맛도 다르죠 사실은. 내 밭에서 청양고추 딴 거하고 천하 없는 유기농이라더라도 이 매장에서 산 거랑은 맛이 다릅니다. 옥수수 어떤 옥수수가 제일 맛있어요? 대학 옥수수? 뭐 응? 금방 딴 걸 방금 쪄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요. 내가 키운 걸 내가 금방 따서 지금 찐 거는 설탕도 필요 없고 소금도 필요 없어요. 제일 맛있습니다. 그죠? 따서 오래되어야 맛있는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은 따서 바로 먹는 게 맛있죠. 이게 푸드 마일리지라는 거니까. 내가 따서 내가 하는 거, 여기에 뭔가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풀, 채소, 푸성기에 대해서 내 감정이입이 된 거잖아요. 내 청양고추, 이건 내 청양고추거든. 달라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 과정이 기본 정규 과정이 거의 1년 과정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쭉 있는데 반드시 하는 게 이제 닭을 한번 키우게 해요. 닭을 키워갖고 한 10마리를 키워갖고 보통은 졸업 전에 다 잡아먹고 가게 합니다. 왜? 겨울에 제가 귀찮거든. 근데 이제 몇 회 정도는 못 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는데 거의 빠짐없이 매년 닭을 기릅니다. 닭을 기르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을 저희가 10몇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늦어갖고 이제 마칠 때까지 다 잡아먹지는 못해요. 몇 마리 남겨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닭을 기르면은 그 전까지 우리가 본 닭은 뭐예요? 전부 치킨밖에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닭이라 그러면 늦게 먹는 건 다 치킨이야. 복날이라고 뭐 한번 고아야지 하고 갖고 오는 것도 일단 옷을 다 벗고 있어. 그죠? 속도 다 내고 있고 목도 없고 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사오는 거죠. 그냥 고기가 소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소고기가 그냥 고기야. 그죠? 닭도 그냥 닭인 거예요. 치킨인 거예요. 그러다가 닭을 키우니까 이게 아닌 것이. 개순이, 개돌이, 뭐 닭1, 닭2, 닭3이 다 다른 개성을 가진 생명체라는 걸 처음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옷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온 놈밖에 안 보다가, 그러니까 닭 똑같은 치킨이잖아. 닭이 집안이 다른 줄도 몰라. 다 똑같은 집안이에요. 닭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닭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놈은 사람 보면 맨날 도망가는 놈, 저놈은 진짜 닭대가리인 놈, 뺑뺑 도는 놈, 저놈은 사람만 오면 모이 죽인 줄 알고 쫓아오는 놈, 다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뭘 느낍니까? 아, 이 닭이 원래 내한테 먹히려고 태어난 게 아니네라는 걸 느끼는 거죠. 달걀이 겨울에 안 나오는 건 아시나요? 원래 닭은요 겨울에는 알을 안 낳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알을 낳는 이유가 뭐예요? 닭이 그러니까 종족 보존 아니에요. 자기 새끼를 키우려는데 한겨울에 한여름 땡볕에 알을 낳았고 지네들이 키울 게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봄 돼갖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한 뭐 몇 주에 하나씩 넣다가 한 주에 하나씩 넣다가 며칠에 넣다가 매일 넣는 거예요.
그러다 날씨가 안 좋아지고 점점 추워지면요, 띄엄띄엄 나타가 안 낳는 거죠. 그러니까 닭도 달걀도 생명인데 우리는 그동안 과학에서 사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난 거라고 생각하고 먹은 거죠. 근데 식물은 안 그럽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키워보니까 이 감수성이 다른 거죠.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귀농한다, 귀촌한다, 도시가 어떻고 농촌이 어떻고 할 때 뭔 차이가 나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이사하는 거. 내가 서울 살다가 홍천으로 갔어. 서울 살다가 상주로, 청주로 이사를 왔어. 이사잖아, 이사. 근데 왜 귀자를 붙여? 왜 귀농이라고 그래?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쌍문동 살다가 여의도 가도 이사라 그러잖아. 그죠? 제 사람 화천에 살다가 서울로 가도 이사라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꼭 도시에서 내려오는 귀자를 붙이냐 이거죠. 돌아갈 귀자인데 처음에 온 데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고향이는 가는 건 귀자 말 정상적인 이해하지만 고향도 아닌데 왜 귀자를 붙이냐 이거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3대 정도 올라가면 뭐 시골 출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많아요. 서울에서 조선시대 때부터 아직까지 계속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시골로 오면 다 귀자를 붙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거죠. 왜 이사가 아니고 귀농이고 귀촌일까? 물질적으로 이사를 하면 우리는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이전하면 귀농이고, 이러면 내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든 건 어디 가면 해결돼요? 귀촌하면 해결돼요. 이 인간 스트레스는 어디 가면 해결됩니까? 귀산촌하면 해결돼요. 돈 문제 미치겠어. 귀농하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불행한 건 어디 가면 해결돼요? 귀농, 귀촌하는 행복해진다고 다들 생각한다 이거죠. 이 이원론적으로 보는데 실제로 그랬던가라는, 실제로 그런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제가 처음 2004년도에 귀농하니까 그 해가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굉장히 추웠던 겨울이 있죠. 그해 겨울만큼 추웠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추웠습니다. 그해 이제 이사를 갔는데 생전 처음 겪는 추위였죠. 영하 20도 넘는 추위에 막 이제 살아야 되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생전 처음 이제 겪는 추위인데 적응이 안 되니까 소주를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주를 먹어도 취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화 오면은 야, 양주를 사오든가 돈 없으면 꼬랑주를 사오라는 거죠. 그걸 먹어야 취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 시베리아라든가 추운 데로 갈수록 술이 독한 이유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되니까요, 말짱 그냥 소주 먹고 바로 취해요. 바로 적응을 해버려요. 천하 없는 경치, 야, 어떻게 이런 데를 구했냐, 너무너무 멋진 데 산다. 사는 놈은 모른다니까. 2년만 지나면 황이야. 아유, 맨날 보던 그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치를 원하면은 좋은 데 사는 놈한테 놀러 가면 돼요. 그죠? 자, 아프다. 내가 만약에 간이 안 좋다, 신장이 안 좋다. 어떤 뭐 조용한 시골 마을이나 산사에 가서 6개월 정도 요양을 한다. 몸이 좋아지 안 좋아지? 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사는 인간들은 그런 병이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이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좋은 공기에, 좋은 물에,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은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낳는 병은. 근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저희 동네 노인네들은 종합병원이에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타다 먹어. 무슨 병이냐? 지금 도시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환기 계통병이에요. 고혈압, 당뇨, 하다못해 통풍, 이런 병이야. 그러면 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생각해요? 시골 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골 가면은 야, 옛날에 그 고향 같은 정서, 시골은 가족끼리, 가족처럼, 이웃처럼, 그러면서 가족을 생각하다가 지금 이잖아요. 한번 놀러 가봤더니만, 야, 요즘 사람들이 인심이 더럽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 옛날에도 맨날 싸웠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제가 오죽했으면 제 귀농할 때 딱 조건 2가지 중에 하나가, 나는 면소재지 정도 되는 동네 안 살아야지. 제발 조그마한 동네 살아야지. 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걸 봤거든요. 개 모임에서 들고 튀고 뭐 찾아가서 죽이니 살리니 하고 맨날 싸웠어요. 그리고 남 얘기 정말 하기 좋은 게 시골 동네 어중간한 크기 동네입니다. 읍내 정도 되면 어때요? 읍내 정도 되면은 아파트 한 단지 사는 것 같아요.
얼굴은 알아. 분명히 우리 단지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해먹고 사는지, 강도질하는지, 사기치는지 모르잖아요. 읍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조금 보장이 됩니다. 조그만 동네는요, 한 10가구 살아. 그래도 파가 3판은 됩니다. 거기도 맨날 싸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은 그 마을을 나오면 자기들끼리는 또 뭉쳐요. 예, 자기들끼리는 꼭 그 동네 출신들이라고 뭉치는 겁니다. 훈련소를 가도 지네 동네끼리 모여요. 지금 나이 돼도 고향을 떠난 지 30년, 40년 돼도 전국에 살아도 지네들끼리 가서 모여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요. 그 정도 동네는. 밖에 나오면은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끈끈한 유대가 있어요. 근데 면소재지 정도 되면 나가도 안 만나요. 만날 일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면 또 싸우는데. 옛날에도 그랬다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없는 걸 우리는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 이 모든 거는 내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어디 있어요? 전부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전의 관점으로, 물질적 이전의 관점으로 귀농귀촌을 본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실습장을 구했는 게 한 15년 정도 유기농으로 고추농사를 지었는 밭이었어요. 그게 한 800평 약간 넘는 밭입니다. 그걸 저희가 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유기농으로만 관리하는 밭이니까 학교도 친환경을 하니까 유기농을 하니까 편하잖아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양반이 그 밭 안에는 정말로 법적인 유기농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화학 비료를 하나도 안 뿌리고 화학 합성농약 하나도 안 치고 그냥 유기농 그 인정 기준대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요 안에 있던 모든 농자재는 어디다 버렸습니까? 전부 여기다 버렸어요. 고추 농사할 때는 비닐 다 여기다 버렸고요. 거기 관주 파이프 오래된 거 다 여기다 버렸고 영양제 주고 나는 플라스틱 통 다 여기다 버렸고 이 밭을 뺑 둘러서 전부 쓰레기예요. 저희가 그걸 1톤 트럭으로 차로 실어 내렸다니까요. 아직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유기농 기준에 맞나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유기농, 유기적인 관계, 오가닉이라는 것은 자연과 사람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유기인. 근데 그러냐 이거죠, 이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뭐 합니까? 밤이나 아침에 비닐을 태우죠. 유기농 농부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일산에 있는 풍신난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뭐 합니까? 아파트에 살아요. 일산의 아파트, 구로구의 아파트 삽니다. 뭐 볼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화장실에다가 내 오줌을 모아와요. 그리고 우리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와요. 그리고 텃밭에다 퇴비장을 만들어서 그걸 줍니다. 자, 내 입으로 들어간 걸 다시 밭으로 순환해서 들어오는 이 과정, 이게 유기적인 관계죠. 그럼 누가 더 근본적인 삶에 더 가깝습니까? 그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도 행복하죠. 아까 우리 김정학 선생님이 농사 재밌게 놀면서 지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저는 그래서 저길 알았더라면 귀농 안 했더라는 거죠. 왜 이전의 문제로 자꾸 귀농을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전에는 돈도 벌릴 거야. 이전하면 뭐 할 거라.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북에서 오신 분들, 탈북자분들을 저는 교육을 자주 하거든요. 있는 데가 그래요. 바로 옆에 북한 탈북자분들을 교육하는 하나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탈북자 대상 귀농 교육을 한 기관입니다. 이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거든요. 상주, 익산, 저기 포항, 경상도, 전라도 다 흩어져 삽니다. 이분들을 와서 5월 달쯤에 교육을 하다 보면 자꾸 춥다 그래요. 추워. 그래서 제가, 아니, 웃기지 않느냐.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탈북하신 분들이 제일 편한 데가 두만강 쪽에, 여기 양강도하고 함경북도 쪽이 제일 편해요. 넘어오기 편하니까. 여기서 많이 나왔거든. 제일 추운 데야. 여기 분들이 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상하지 않냐고. 그게 왜 춥냐고. 벌써 몸은요, 벌써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인간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해수욕장, 경치 좋은데 우리 가족끼리 가서 놀러 매년 가요. 그래서 쓰레기 다 버려요.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우리 한 가족만 버리니까. 재밌게 놀았는데 이게 1박 2일에 나왔네.
대박이 나왔고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와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내가 보니까 감당이 안 되겠어.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요? 아유 더러워서 안 되겠다. 딴 데 가야지. 이걸 귀농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전만 헐떡해버린다라는 거. 나만 피해가는 거. 이걸 귀농으로 바라본다면은 이건 뭔가 이미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옮기고 자꾸 행복 찾는 거는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왜요?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귀농하신 분들 보고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제발 귀농 교육할 때 졸지 말고 즐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 전까지는요 귀농이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귀농 교육을 받는 순간 막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집니다. 야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동네 분들하고 저렇게 지내야지. 그러면 나는 언제 뭘 해야 되고 지금 무슨 교육을 받아야지. 막 체계적으로 교육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죠. 먹고 사는 문제, 동네 사람을 관계 뭐 오니까 안 행복해요 그때. 그러니까 언제가 행복해서 물어보면 다 교육받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왜 계속 그런 삶을 우린 계속 찾아가냐 이거죠. 귀농했어도 결국은 그걸 찾아요. 교육받을 때 행복했어. 그러거든. 똑같다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가는 과정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행복을 찾으시면 구태의 귀농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예민한 부분인데 서로 조율을 할 문제가 있다. 뭐냐? 여러분, 청양고추가 토종입니까? 계량종입니까? 토종이다. 청양고추는 계량종이다. 이 반응이 안 좋네. 난 모르겠다. 청양고추는 계량종이었죠? 근데 지금은 토종이라고 해야 하지 않아요? 네. 청양고추가 개발된 거 지금 몇 년 됐? 한 40년 됐었거든요. 이놈이 원산지랑은 다르죠. 원종이랑은. 원산지는 다른데 토종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토양과 기후에 맞게 몇 세대를 걸치면서 토양과 기후에 맞게 지가 적응해서 살아면은 이게 토종이잖아요. 그죠? 그럼 청양고추는 이제 토종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청양고추는 계량종이라고 머릿속에 박혀있죠. 근데 그래서 풍각초나 대화초, 칠성초는 괜찮은데 청양초는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자, 여러분 토종배 중에 사람 이름이 성씨가 들어간 토종배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람 이름이 들어간 토종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개발했다는 거죠. 개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세대를 이어오면 그놈이 토종으로 되는 거죠. 자꾸 원산지가 뭐 한국이나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면 벼의 원산지는 뭐 인도니 뭐니 떠드는데 그럼 어떻게 해? 토종의 개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토종은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토종이 맛이 훨씬 뛰어나고 기능이 훨씬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많죠. 토종이라고 다 맛이 뛰어나나 맛없는 건 천지죠. 토종은 수량이 안 나와서 안 단다. 토종 중에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럼 토종이 왜 중요할까? 다양하니까 중요하잖아요. 네, 다양하니까. 홍성을 작년에 저희 학생들하고 견학을 했는데 한 논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전면이 다 쌍그었어요. 벼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올해 심었는 논이 많이 넣었잖아요. 그걸 이상으로 싹들이 다 넣은 겁니다. 중간중간에 눕는 거는 제가 봤는데 전들이 다 누운 건 처음 봤어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그 지역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하이암일 거예요. 그 품종을 심는다 이겁니다. 전부 다. 근데 이놈이 이슬만 묻어도 넘어질 정도로 도복에 약하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뒷부분인가 태풍인가 뭐 이렇게 오면서 다 넘어졌다는 거죠. 전라북도는 전부 다 신동진을 심습니다. 전부 신동진이에요. 강원도는 천원만 5대산이 아니라 다 5대 심어요. 그러니 만약에 올해 같은 날씨가 있었을 때 도복에 약한 품종을 심었다. 착살 나는 거죠. 근데 작년이나 그때처럼 또 비가 안 와. 재작년처럼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 근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각 집마다 수십 종의 토종배들을 갖고 있다가 일진을 꼽아보고 내년에는 아니면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것 같다 하면은 밥배 종류라든가 가뭄에 강한 배를 심었을 거고 올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도복이나 비에 강한 품종을 심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성이 이제 존재하는 거. 또 이게 있어야 계량종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종은 선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 계량종은요? 악이라고 생각하죠. 왜? 계량종하고 GMO를 헷갈리거든. 우리나라에 GMO 어디다 심는 거 혹시 어떤 품종을 GMO로 심습니까? 우리나라에는 GMO가 없습니다. 못 심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연농업 하시는 분들은 뿌덕뿌덕 웃겨요. 다 GMO 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나. 그렇게 얘기하면 무시가다는 얘기를 듣고 잘못하면 우리나라 농업 전체를 망가뜨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쳤다는 거예요. GMO와 계량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쉽게 얘기합시다. 서리태가 있어요. 왜 서리태? 토종 공부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서리가 내릴 때쯤 수확할 정도로 늦 콩이잖아요. 만생종 콩이다. 근데 이놈을 한 2, 3천 평을 매년 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일찍 여무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놈만 골라요. 그놈만 계속 키우고 느려갖고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안서리태. 이건 뭐예요? 이것도 계량인 거예요. 이것도 계량인 거예요. 그죠? 꾸준히 농업의 역사는 계량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종이 정답이고 계량종은 오답이다라는 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토종은 토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지 토종만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유기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토종 심는 사람은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려받은 사람이야. 계량종 심는 저 무식한 것들. 이러는 순간 이거는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 다음 마찬가지죠. 관행농업에 대해서 지독하게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먹는 게 다 관행농인데. 그럼 관행농이 그렇게 약탈농업일까? 우리는 그렇게 잘못 배웁니다.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요, 플러스가 문제예요. 플러스가. 너무 많이 줘서 문제예요. 관행농 하시는 분들이 저는 처음에 배우고 들어갈 때 관행농 하시는 분들은 퇴비 안 주는 줄 알았어요. 화학 비료만 뿌린 줄 알았어요. 웬걸? 퇴비도 우리보다 더 많이 뿌려요. 퇴비도 더 많이 뿌리고 화학 비료도 뿌리고 그렇게 해요. 이게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 단, 아까 우리 자구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고랭지 중에서 경사면에서 심는 고랭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외입니다. 여긴 퇴비를 못 줘요. 이게 순수하게 화학 비료로만 하고, 기계도 못 들어가니까 포크레인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부분은 빼고요. 일반적인 농사는 관행로에도 퇴비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질소 과다가 문제가 되지, 이런 퇴비를 안 줘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너무 많이 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문제지 마이너스의 문제는 지금 아니다. 그래서 관행농을 약탈농업이라 요구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현실과 좀 다르요. 그리고 계속 구분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내 농산물은 약이다 이거예요. 제 패친 중에 여기 그 철원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농민운동 하시고 하시는 귀농하신 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 글을 올 때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약이 되는 무슨 내 양파를 팝니다. 약이 되는 무슨 내 쌀을 팝니다. 이게 진짜 미친 짓이라고 보는 거죠. 왜 미친 짓이냐면요. 약 아닌 다른 건 다 약이 안 되잖아요. 독이잖아. 내 것만 약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을 다 죽여왔거든요. 초창기 친환경 농업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온 정농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니 19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울 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대로 된 게 안 나오잖아요. 구부러지고 벌레 먹고 나오니까 그렇더라도 이 농산물이 진짜다. 화학 농약과 비료를 번복을 하는 저 농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때는 맞는 말이었죠. 근데 지금도 그분들이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유기농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예요? 자연농이지, 이제부터. 유기농도 가짜더라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유기농도 가짜야. 유기농도 다 주고 뿌리고 해. 우리는 안 줘라는 거죠. 자연농을 해. 자, 이렇게 구분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 유기농도 가짜돼. 이제 자연농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관행농은요?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는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해요. 좀 다 걱정하고 우리나라 인삼 먹어도 돼요. 맨날 농약 친다는데. 농약이 나중에 그 인삼을 뽑을 때쯤 수확할 때쯤 돼갖고 그 기준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거 하나라도 연결 딱 걸려버리면은
그 6년, 5년 동안 했는 인삼농사 출하 하나도 못합니다. 그럼 억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제초제 성분조차도 지금은 토양에 들어가면 일주일 내에 생화학으로 토양 미생물에서 분해가 됩니다. 고동성 제초제 지금 못 칩니다. 그라목손이라는 건 넣지도 못해요. 근데 물론 제초제 중에 글리포세이트라든가 이런 성분 때문에 문제지, 독성만으로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독한 게 없습니다. 제일 독한 게 제초제인데, 제초제조차도 그만큼 연해졌는데 다른 농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PLS 제도라 해서 그 전까지는 무슨 뭐 흰가루병에는 다 이런 데로 쳐도 돼 막 쳤습니다. 지금은 흰가루병이라도 오이에 치는 약은 딱 정해져 있어요. 호박에 치는 거 딱 정해져 있고 배추에 치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치게 거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행농도 요걸 할 게 아니라 관행농도 우리 사회에 그냥 그대로 있는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드시고 학교에서 대부분이 관행농 농산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유기농은 유기농대로 의미가 있죠, 그죠? 그 사람의 가치화대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유기농 지난번 그 파동이 나는 거예요. 한살림 달걀 파동이 나는 거죠. 한살림 달걀이 유기 인정받았다는데 제조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유기농도 다 가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내 경험이 그거밖에 안 돼요. 내가 3평, 5평 도시농업을 했는데 거기에 배추 10포기 심었는데도 이거 도대체 벌레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배추 10포기에도 벌레도 못 잡는데 3,000평 어떻게 유기농 하느냐.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 때문에. 지 한계예요, 그게. 3,000평도 됩니다. 요즘 유기농 약재 다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은행 열매만 따다가 모았다가 이거 푹 삶아가 뿌려도 벌레 안 낍니다. 다 가능해요. 근데 내 수준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분리하고 분할하니까. 실제로는 뭐였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방사해서 키우는데도 너무 닭의 어떤 동물복지랑 안 맞으니까 학교 초등학교를 임차를 해서 거기다 뿌려놓은 거잖아요. 풀어놓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50년대 60년대 학교 운동장에서 뭐 했습니까? DDT 다 뿌렸잖아. 그놈이 아직도 땅에 있는데 우리나라 땅에는 지금도 파면요 다 농약 성분 나옵니다. 50년 전 60년에 뿌린 게. 그러면요 미국은 안 나오나요? 미국도 나옵니다. 근데 차이가 나죠. 자, 미국은 유럽은 지네들이 땅을 파갖고 유기농 농가에서 땅을 파갖고 농약 성분이 나왔네. 0.05 ppm이 나왔네. 우리나라 신문 같으면 방송 같으면 난리 나죠. 유기농 농가에 농약이 나왔다고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쪽은요. 그러니까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 왜? 관행 농가는 10ppm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딱 잘못하면. 자연농업은 저도 하고 싶었고 일부 하고 있고 했고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자연농업이라는 건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닐 안 씌우고 기계 안 들어가면 자연농이라고. 어떤 사람 나는 비닐을 씌우는데 기계를 안 한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온갖 황장이니 뭐 자재 다 뿌리면서 자연농이라는 사람. 다 달라요, 여러분들. 나는 또 석유화합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초기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연농이라고 그러고.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게 자기 철학으로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내 철학으로서는 내 밭에 무거운 기가 밟는 거 안 좋게 생각하고 땅을 뒤집어 엎는 거 안 좋게 생각하고 외부 투입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내 철학입니다. 그걸로서 존경을 해주면 됩니다. 단 이게 옳다야. 기계 넣고 뭐 하는 놈들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절대 오가닉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리하는 소리지. 그럼 절대 오가닉이 될 수 없죠. 나는 혼자 가서 실컷 자연농 하면서 유기농을 사는데 주변 사람하고는 다 벽 쌓고 사는 거죠. 그게 무슨 유기농입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갖고 있는 오해는 풀고 접근하자라는 거죠. 그래야 농민들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저는 유기농 한 해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농도 좋아합니다. 관행하신 형님들 아주 존경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제일 요구하기 쉬운 게 유통업자입니다. 정말 요구하기 쉽죠. 유통. 왜? 모든 거는 유통업자들 잘못이거든요. 아니 내가 우리 집에 가봤더니만 우리 엄마한테 갔더니만 애호박 하나에 500원을 낸다더라. 근데 우리 집 앞에 이마트 가봤더니만 애호박 하나에 3,000원이네. 이게 뭐냐라는 거죠. 2,500원 누가 먹었냐? 다 유통업자들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에 가면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을 때 꾸러미를 해야 되고 찌꺼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죠. 가락동 도매시장 다 죽일 놈들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라. 세상에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농사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내가 맨날 택배 오는 5시 시간대에 맞춰갖고 여기 땅 쫓아와서 준비하는 거야. 박스를 딱 들어놓고 감자 3개, 포도 2개, 뭐 생강 하나, 뭐 또 오이 2개 집어넣고 다 포장하고 뭐 해야 돼요? 또 편지 써야 되잖아. 내 농산물은 워드로 치면 요거도 먹고 또 손을 써야 돼. 내 농산물은 별과 땅의 전기를 받아갖고 하나도 안 먹고 비닐도 안 쓰고 먹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사인까지 하고 붙여갖고 보내야 돼요. 그 언제까지 할 건데? 그게 골병들은 일이에요. 꾸러미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직거래가요? 아니요. 귀농의 역사와 같이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꾸러미 있었어요. 홍천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지금 아무도 안 해요. 왜? 다 허리 고장, 손 고장, 다 고장나죠. 최근에도 꾸러미 하다가 갑자기 팍 식어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잠깐 흐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한 농가에 사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언니네 텃밭처럼 그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다든가 몇 농가가 합쳐서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할 짓이 못 됩니다.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밭대기, 토전 재배가 장땡입니다. 고랭지는 어떠냐면요, 내가 뿌렸어요, 심었어요, 지금 나왔죠. 요때 땅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돈 받고 끝. 밭대기로 사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사람 동원해서 비료 주고 갖고 와서 수확해서 나갑니다. 요 정도 키웠으면 다 살려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비료만 주면 되거든. 이게 1등. 두 번째는 내가 수확할 때쯤 돼서 밭에 와서 자기들이 쟤 다 가져갈게요. 수확만 해주는 거. 세 번째, 내가 싣고 가락동이든 어디든 갔는데 거기서 몽땅 털고 오는 거. 제일 나쁜 게 내가 하나하나 전화질하는 거.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만은 농사 지은 사람이 생산자가 갑이 되는 경우가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무조건 의리예요. 내가 오이 5개를 보내고 나서도 전화 안 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발 이건 맛있더라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농사꾼들한테, 농민들한테. 전화 오면 가슴이 더 내려앉거든. 또 뭐 때문에 전화했을까? 또 뭐 썩었다 그럴까? 또 뭐 변했다 그럴까? 왜? 농산물은 생물이잖아요. 수확하는 순간부터 이게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놈을 내가 밭대기로 유통업자 샀어요. 평당 10,000원에 샀습니다. 내가 다 수확. 자, 근데 그 해에 대풍이 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밭대기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포기당 그냥 뭐 그저 줘도 안 가져가. 어떡할 거예요? 누가 다 껴안아야 됩니까? 유통업자가 다 껴안는 거예요. 또 이놈을 갖다가 1억대를 사들고 갔어요. 가갖고 막 뿌렸는데 그 중간에 반은 썩었어요. 그럼 누가 책임입니까? 업자가 책임이죠. 그런 걸 생각 안 하잖아요. 자, 왜 농산물 구조상 독특한 게 있더라. 오이가 우리 마을에 100개가 딱 필요해요. 100개가. 근데 오이가 101개가 생산됐어요. 그러면 오이값이 몇 프로 오릅니까? 1% 오를 것 같아요. 30% 정도 폭락을 하죠. 오이가 남더라라는 소문이 나는 순간 오이 아무리 좋아하던 인간들도 오이 안 먹어요. 그때부터. 특이합니다. 야, 오이 남는데 그래 내일 먹지 뭐. 오이가 1개 부족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안 먹던 놈들도 갖고 오이 없냐고 찾는데 어떡할 거야. 평상시에 삼겹살에 상추 안 싸먹던 놈들도 상추 비싸더라 그러면 계속 상추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30% 넘게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 유통의 구조상의 그걸 모르고 자꾸 유통업자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면, 최소한의 가치이 없다면 이게 농민들이 지탱을 하냐? 못한다 이거죠. 내가 농사꾼에게 제일 좋은 거는 농사만 짓게 해주는 겁니다. 농사꾼들한테 2차 가공을 하라, 3차 뭐 해서 6차 산업을 하라, 미친놈들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그걸 자꾸 따라가고 농사꾼들은 이제 머리가 깨야 되고 우리 또 6차 산업에 미친 짓이라니까요. 농사꾼들은요 농사만 짓게 해주면 최고 좋은 겁니다. 나머지는 지역이 알아서 하든 도시에서 알아서 하든 정부에서 알아서 하든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화나 영화 쉽게 보셨죠?
만화 10객이나 영화 10객에 성찬이라고 나옵니다. 성찬식품 트럭을 몰고 다니죠. 걔는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유통업자입니까? 그거 죽일 놈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욕을 하겠다니까 우리가. 성찬이 그럼 죽일 놈이 아닌데 유통업자 죽일 놈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한테 농사는 뭐였냐면 저한테는 저를 좀 인간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도 고개 숙이기 싫어하고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영업사원은 못해요. 보험회사 직원을 못하고. 근데 농사 지으러 가니까 아니 이거는 고개를 안 숙이고는 될 수가 없어요. 고개만 숙입니까? 허리도 숙여야 되죠. 하다 보면 어디가 편찮습니까? 지금 여러분 올해 좀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4월달쯤 됐을 때 어디가 아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매일 일하다 보면은 소나기가 먼저 아픕니다. 이게요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시까지 이게 뻑뻑해요. 그래서 전화 옵니다. 교장 선생님 왜요?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다. 손이 안 펴져요. 안 펴지면 뻑뻑합니다. 이 정형외과를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제가 뭐라면 괜찮아요. 10시 지나고서 펴집니다. 조금씩 펴집니다. 그게 한 2, 3년 그래요. 처음 귀농해서. 그러다가 5월, 6월 지나면 풀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어디가 아픕니까? 이제 골반과 허리가 아프죠. 쪼그리고 앉아서 맨날 그 짓을 하니까. 그죠? 그럴 때 제가 권하는 표현. 기어다니라. 기면 괜찮아요. 허리가 아픈 거는 우리가 두발 짐승이라서 그렇잖아요. 네 발로 기면 허리가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개 숙이고 허리 숙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어요. 이만큼 바닥을 기는 일이 어딨냐 이거죠. 저한테는 농사가 그래서 인간 만드는 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절대로 농사 안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 초기에 가진 뜻이 있었잖아요. 농사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벼 저렇게 하면 저렇게 심으면 뭐 어떻게 나오겠지. 결과는 제가 보니까 처참하네요. 그죠? 처참해요. 제가 지난주에 저 논을 보고 나서 너무 우울해갖고 한숨이 다 나와갖고 너무 우울했어요. 논을 보고 정말 우울했어요. 이게 농사예요. 농사는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인간이 얼마나 견뎌내십니까?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 있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기 명림 선생하고 벼러 가셨죠? 이걸 처음에 딱 논에 낫을 들고 들어가면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24일날 배배기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300평 정말 콧구멍만 합니다. 근데 300평에 순수하게 우리가 딱 낫으로 베어야지. 못 심기 할 때도 저걸 언제 심냐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야 저거 언제 다 하지. 눈으로 보는 거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네 형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야 일은 손이 하는 거야. 눈이 하는 거 아니야. 손으로 하기 시작하면 1000평도 끝나 있고 10,000평도 끝나 있고 5,000평도 끝나 있습니다. 농사는 몸으로 하는 일이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보실 때 처음 텅텅 비어있는 땅 겨울에 가을에 가셔보시고 땅 우습습니다. 아니 내가 1억 5천을 주고 어떻게 땅을 1000평을 샀는데 요만해? 요만해네 싶어요. 봄에 가도 한숨밖에 안 나와있다. 1억 5천 내 1억 5천. 그러다가 봄에 뭘 심었어요. 고추를 얼마 심었다. 요 귀퉁이 얼마 심었다. 고추밭에 가서 밑에 개순을 따야 된다. 2줄만 하고 나면 땅이 왜 이렇게 넓어? 끝이 안 보이네. 땅이라는 게 그래요. 눈으로 보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결국은 농사일은 몸이 하는. 제가 처음 이사 갔던 집입니다. 6.25 전쟁 지나고 피난 갔던 사람이 금방 와서 이제 지은 집이죠. 그래서 이 집을 빌려주는 아저씨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처음엔 절대로 못 빌려주겠다 하다가 못 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하니까 빌려주면서 딱 2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살면서 내 원망하지 마라. 집이 그만큼 험해. 2번째, 임차료는 안 받을 테니까 수리는 네가 해라. 대신에 언제든지 포기하려면 포기해라. 그때 되면 내가 집 허물겠다. 그 조건을 갖고 제가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냥 어쨌든 벽에다가 스티로폼 대고 신문 바르고 온갖 수리를 하고 연탄 보일러 보이시죠? 저걸 이제 10만원씩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다 갈아 넣고 수리를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혼자 가서 집 수리를 했거든요. 했는데
딱 두 가지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가 부엌입니다. 옛날 혹시 시골집 부엌 아시죠? 부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하여튼 여기 귀농했을 때 저희 집사람 나이가 33입니다. 가서 밥을 하면 밥상을 들고 마당을 나가야 돼. 그러고 안방을 가야 돼. 이 구조 이제 생각나시죠? 그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 마누라가 눈이 뼈 따라와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다가 문을 하나 튼 거죠. 그래서 다락이고 다 흘고 안방이랑 부엌 사이에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거 하나 해서 해결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실 문제. 푸세식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화장실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화장실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집 밖에 이런 농로를 한참 걸어가서 공동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푸세식.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혹시 저녁에라도 화장실을 가려면 후라시를 들고 마당을 나와서 대문도 열고 나가서 논뚝기를 여기서 저까지 한참 걸어가서 밭에 가서 푸세식에 불도 없는데 후라시 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생태 화장실 배운 걸 생각하고 만드는 게 이겁니다. 이게 제가 6년간 썼는 화장실이에요. 귀농하고 6년간. 요게 발판. 요게 저기 멸치 액젓통 잘라갖고 손잡이 오줌 받는데, 후라이팬 통 받는데. 저 후라이팬도 주운 게 아니라 제가 집수리를 하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뭘 사왔느냐? 대하 새우를 사온 거야. 야, 잘했다. 이제 새우 한번 구워 먹자. 그리고 농협에 가서 후라이팬을 새로 사다가 소금을 쫙 까고 구웠더니만 후라이팬의 수명이 끝이라네요. 소금 한번 넣고 구우면 끝이래.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여기 쓴 거죠. 여기다가 이제 바게트 하나에다가 뭐 제나 왕겨나 톱밥, 여기는 이제 뚜껑이 딱 덮여있죠. 볼일 보고 나면 여기다 툭 붓고 덮고 다음 손님을 위해서 한 바가지 딱 떠놓으면 끝입니다. 오줌은 조국 회사 이렇게 깔때기에서 딱 붓고 남자들은 깔때기 붓고 이렇게 되죠. 첫째, 냄새가 여러분 생각만큼 안 나요. 안방 바로 여기에 화장실이 만들어놨는데 냄새 안 나요. 왜? 일단 그 탄소질 관계되는 톱밥이든 일본이랑 섞어놨잖아. 두 번째, 재가 들어가요. 재가 소독약입니다. 냄새는. 그리고 벌레가 안 껴요. 벌레가 안 낍니다. 왜? 재가 들어가니까 안 껴요. 세 번째, 똥과 오줌이 발효 기제가 달라요. 여러분 퇴비 얘기할 때 아마 나올 건데, 똥은 질소질인데 질소질 관계된 이놈은 계속 뒤집어줘야 됩니다. 똥은 뒤집어줘야, 그러니까 뭐랄까요, 호기 발효다. 공기가 들어가서 해야 발효가 되고, 공기를 꽉 막아놓고 안 뒤집어주면 썩어요. 발효가 안 되면. 그래서 옛날 퇴비는 항상 뒤집어주죠. 뒤집어주는 게 일입니다. 퇴비는. 오줌은요, 뚜껑 열어놓고 가만두면은 질소질 성분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냥 맹물이야. 미네랄 물 된 거죠. 오줌을 뚜껑을 닫아놓고 보관하면은 아주 좋은 옷걸음인데, 뚜껑을 열고 보관하면 싹 날아가고 그냥 미네랄 워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현기 발효겠죠. 그러니까 현기 발효, 호기 발효를 섞어놔 버리니까 냄새나 뭐 벌레 생겨, 이거 나중에 치고 와서도 그것도 고생. 또 겨울 때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똥탑이 세워져 이렇게. 누군가 계속 깨내야 돼. 근데 이건 그런 일이 없어요. 조금만 찰 것 같아서 들고 와서 딱 버리면 되거든요. 단점, 장점 있는 만큼 단점도 있어요. 하나, 어쨌거나 귀찮아요. 내내 뭘 해야 돼. 수세식은 누르면 땡이잖아요. 그럼 자꾸 뭘 해야 돼요. 이 불편하죠. 두 번째, 장점이면서도 단점인데요. 한 번만 손님이 놀러 오면은 6년간은 놀러 안 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온 손님들이 그 이후 6년간 아무도 안 보였어요. 와서 딱 볼 보고 난 다음부터는 저녁에 도망간 놈도 많고 안 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새로 집 이사해서 집을 지으니까 왔어요. 그러기에 손님 쫓아내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거. 그렇게 그걸 이제 퇴비로 만들어서 밭으로 순환하고, 그리고 저는 똥지개도 한 6년을 쳤어요. 아까 저 화장실 구조로는 똥지개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동네에 워낙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교육과 관계되는 게 너무 인프라가 안 좋았어요. 지금은 시골의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네 애들이 너무 이렇게 팽개쳐져 있길래 저희 집으로 애들을 불렀어요. 애들 불러갖고 영어도 가르치고 캠프 같은 걸 시켰습니다. 시골 촌놈들 들고 캠프 하려니까 어디 가야 돼요? 서울로 와야 되잖아. 애들 데리고 서울로 와서 처음 타보는 지하철을 타는데 첫날은 이제 제가 인솔에서 탑니다. 둘째 날은 조를 나눠. 야, 어디 모여. 보내. 마지막 날은 한 명씩 다 보내갖고 어디서 집합. 이렇게 이제 지하철 타는 거 가르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박물관 가는 거. 중앙박물관. 대학교 가보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 캠프를 하고 할 때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동네 애들도 저런 화장실은 안 살아봤거든요. 우리 집에 오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볼일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이장이 이제 친구였는데 면장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면장님, 이 친구네 집에 애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간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결책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그때 면장님이 그 당시 제일 비싼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 당시 한 150만 원 가는 것 같아요. 한 10한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이놈이요, 이동식 화장실의 단점이 저기 아주 싼 것도 있죠. 여기 퍼내는 구조가 없어요. 싸는 데는 있는데 퍼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정화조 차가 와서 빨아내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아까워요. 동네 애들이 다 오는데. 집에 있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라인더로 뒤를 땄어요. 이렇게 따갖고 예, 똥지게를 만들고 똥바가지로 퍼갖고 저 6년 동안 퍼날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지.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자, 지역에서 살아가는 얘기는 많으니까 잠깐만 하고. 자, 동네에 살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그죠. 우리는 지역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왜곡됐냐면은 밖에서 봐요. 밖에서. 제가 귀농한 지 8년 만에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뭐가 친 적이 있냐.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내가 8년이나 살았다는 놈이 지역을 내가 잘못 진단을 해갖고 처방을 잘못 내렸구나. 라는 거죠. 뭐였는가 하니, 저는 들어가서 유기농으로만 농사 지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들어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주된 소득 작물이 애호박하고 오이예요. 애호박하고 오이는 엄청나게 다비성입니다. 그러면 엄청 필요해. 왜? 하루에 2번 수확을 하니까. 이거 얼마나 그럼을 먹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애호박 이렇게 그 넝쿨을 만들어 놓은 활대가 여기서부터 한 100m 정도 되면 여기서 딸 때는 요만했는데 이만해졌다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좀 돌아보니까 이만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팍팍 커요. 그러니까 그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무농약은 가능하죠. 화학비료 줘도 되니까. 유기농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농사를 못 짓고 동네 분들이랑 같은 농사를 못 짓고 뭘 짓나 하니 계속 친환경 이런 뭐 채소 농사라든가 고추 농사를 짓고 그걸 출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제가 처음에 했잖아요. 우리 동네에 교육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다. 초등학교는 5시만 되면 선생들은 한 명도 없어요. 집이 다 춘천이니까 다 도망가고 없거든. 학교는 그때부터 다 잠가놔버려요. 그럼 애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그랬다가 해가 지면 이제 부모들이 와서 데려가는 길이죠. 중학교는요. 하루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먹고 있는데 호프집 주인이 배달 갔다 오면서 욕을 막 하고 들어온 거야. 18 그러길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뭐가 너무한데? 중학교에서 그 당직하는 선생이 치킨하고 호프 있잖아요. 하나 갖고 오라 해서 배달 갔더니만 건물에 문이 잠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사람은 없고 두드려도 안 되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만 1, 2, 3층으로 애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났더래요.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바깥에 숙직실에서 선생님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한 거죠. 아니 애들을 집에 보내든가 하지 이건 뭔 짓이냐고. 혹시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냐. 그럼 공부할 놈도 못하고 노는 놈도 못 노고 뭔 짓이냐고 막 성질을 냈더니만 선생님 하는 얘기가 우리도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원해서 한다는 거죠. 왜? 풀어놓으면 사고 치니까. 제발 학교에서 붙들어만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책임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은 그냥 붙들어 놔라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장가놓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 교육이었거든. 제가 너무 거기에 좀 뭐랄까 충격을 받아갖고 동네 형들이랑 술 먹는 데서 물어봤죠. 아 형들은 왜 그렇게 새가 빠지게 일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 겨울 되면 또 춘천 가서 노가다 하지. 미쳤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하던 얘기랑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식 때문에. 그때 제 대답은 뻥 까고 있네. 이겼어. 놀고 있네. 제가 그때 받는 우리 동네 형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갖고 새끼도 안 보이는 거지. 이것들을 어떻게 누가 좀 봐주기만 봐주면, 관리만 해주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거 밥 해주고 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돈을 못 벌겠다는 거예요. 이게 딱 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차이 난다는 거죠. 도시는 너무너무 애들한테 그냥 과잉 투자해서 문제야. 여기는 너무 관심이 없어 문제라고 봐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했는데 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네가 애들을 데리고 막 한다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인건비도 대주고 차도 하나 준다.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 화친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노 했어요. 또. 왜 노 했냐면요. 이 지역에서 바라보는 돈이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요, 귀농자들은 모든 일을 해도 다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귀농자들은 뭐 정했나? 100만 원만 주면 다 하는 줄 아는 거지. 그러면? 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를 보십시오. 2006년, 7년, 8년 때, 복지공무원이 복지 대상이었죠. 복지직 공무원들이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급 100몇만 원 받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더 나은 살림을 가진 분들이 복지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아니지만. 제가 그 꼴이었거든요. 우리 동네 형들이 뭐 겨울에까지 일하고 온 것까 하니까 뭐 집에 4천만 원도 벌고 5천만 원도 벌고 뭐 양계하는 분들 억대도 벌고 있는 동네 형들인데 저희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호박과 오이 농사인데 왜 많으냐? 먹고 살만하니까 많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맞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월 100만 원, 연봉 1200만 원을 받으면서 나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애를 봐주면서 무슨 얘기를 듣느냐? 저거 하는 일 없이 관에서 월급만 100만 원 또박또박 받아먹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했죠. 내가 미쳤냐? 나는 자원봉사를 하면 됐지.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아먹고 그런 얘기는 나 듣고 싶지 않다. 노하고 그냥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는 부모가 보는 게 정상이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에 데려다 주는 애들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제가 절대로 우리는 못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돌아가면서 하든지 부모 중에 한 명이 와서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못 박았거든요. 근데 8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애호박 농사를 가능한 게요. 왜? 남쪽 지방부터 유기농으로 영양제들이 워낙 잘 나와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처음으로 제가 유기농으로 애호박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해보고 나서 제가 무릎을 친 거죠. 왜? 하루에 2번 딴다 그랬죠. 이놈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놓치면 안 돼요. 아침에 딱 기다립니다. 보일 때까지. 보이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막 깝니다. 따면서 인큐라는 걸 씌웁니다. 비닐. 씌우고 그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줄기 관리 쭉 하고 나서 끝나면 이놈을 씻고 출하하는데 정육반이든 출하장이든 딱 갖다 주면 이제 오전 일이 끝이죠. 그러고 나면은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숨 자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치고 영양제 주고 줄기 관리하고 따내면 반나절이 다 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언제 들어가냐? 깜깜해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2번씩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따는 게 6월 15일 전후부터입니다. 설이 올 때까지. 근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다. 만약에 친구가 죽었다. 처갓집에 상이 났다. 하루라도 비워서 안 본다. 그러면 애호박이 요만하던 호박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이만해져 있어요. 뭐 크면 따서 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만할 때 먹던 양분 빨아먹는 거하고 이만할 때 양분 빨아먹는 건 천지차. 요걸 한번 이렇게 생겨버리면 그 줄기는 향후 일주일간은 암꽃이 안 핍니다. 열매가 못 맺어요. 암꽃이 폈다가 떨어지고 폈다가 떨어지고 영양 부족. 그만큼 빨아먹는 게 많이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그래도 호박이 늘 돈 되면 어때요? 내가 한번 가서 한 일주일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농사가 그랬잖아요. 제가 매년 돈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매년만 돈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월 돈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잠깐 강원도 지역 애호박이 나오면 충청도 지역 애호박이 들어갈 때입니다. 충북 지역 여기 청주 애호박이 이제 끝물이라 들어갈 때 강원도 애호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나온 애호박이니까 좋죠.
그러니까 강원도 애호박이 잠깐 비싸요. 그러다가 충청도께 다 들어가고 강원도 거만 나오니까 이제 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방학하면요. 휴가 방학하면 똥값이에요. 따서 버리고 따서 버려요. 계속 버려요. 안 버리면 이만해지는데 따서 버리고 박스값도 안 나오니까 단체로 다 버리고 다 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보내면 2,000원 나오고 박스당 보내면 3,000원 나오니까 계속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 온다더라 그러면 오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태풍이 온다더라 그러면 이제 정신없는 거지. 만약에 어디 와야 돼요? 남쪽 지방에 태풍이 온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죠. 온갖 예언제를 먹입니다. 지금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가서 하루 놀아버린 거. 그러면 착살나는 거죠. 요 시기에 값이 올라가는 요 시기에 하루에 100박스, 200박스, 300박스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기술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이게 핵심이고 요때 얼마나 내느냐가 그 1년 농사, 3년 농사를 승부짓는 딱 승부처거든. 이때 놓쳐버리면 손가락 빨아야지.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2번을 거짓을 서리 올 때까지 매일 해야 되는데 애 언제 학교 갔다 왔다고 뭘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오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서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야 되고 이 짓을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내가 해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지역과 주민들과 똑같은 농사를 해보고 나니까 뭘 느낀가? 아, 우리 동네 사람들 사이클을 알고. 아, 이분들은 1년 사이클을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구나가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내가 8년 헛살 안 되죠. 그 사람들과 같은 작목을 하고 나서야 그 사람들의 이 사이클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8년 살기. 그래서 제가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됐고 제가 처음부터 그걸 알았더라면 어때요? 동네 형들이 안심하고 애들을 맡길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별거라도 다 끌어올라 그랬죠. 어차피 봉사할 건데. 근데 저는 과감히 애는 지가 봐야지라고 자른 거예요.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옳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저는 지역 전문가라는 인간들을 안 믿어요. 무슨 컨설팅에서 하나도 안 믿습니다. 8년을 살아도 모르는 걸 지네들이 밖에서 잠깐 들어가서 이 동네 10년 계획, 기록 계획, 100년 계획 세워주고 또 나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농업이 어떻고 농촌이 어떻고 뭐 농사가 어떻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만 하자는 거죠. 저는 귀농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즐겁게 재밌게 사는 이 도시농업 얘기 즐겁게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서서 막 우리나라 농촌 정책이 졌다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은 도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역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오해하고 잘못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도 현장에 있고요. 먹고 사는 길도 저는 현장에서 찾았고 제가 귀농학교 하려고 시골 갔는 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죠. 15년 전, 16년 전에 귀농한다면 미쳤냐 물어보고 아프냐? 라고 사고 냈구나 또 이렇게 바라볼 때잖아요. 근데 무슨 귀농학교라는 걸 생각을 합니까? 들어가서 현장에 살다 보니까 이게 제 일이 된 거죠. 그죠?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고 변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옳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소롤이라는 이 현장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느끼잖아요. 서울에서 앉아갖고 책상에 앉아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한번 나서고 그리고 또 몸으로 저 넓은 밭과 논을 떼어보니까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뭐랄까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뭐 얘기 나눌 거 있으면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